안녕하세요. 여우별의 일기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을 리뷰하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최근 들어 북 리뷰하는 영상을 많이 올리죠. 제가 집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어서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해도 딱히 찍을 게 없길래,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되게 유행하는 아니면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없다거나 나의 의사나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하기에도 딱히 이렇다 하게 제가 지지한 그런 의견도 없어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책밖에 없겠다 싶어서 북 리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소설책은 홍학의 자리입니다. 작가는 정혜연이고요. 캐치 프레이드. 책 표지에 적혀있던 글 읽어드릴게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런 끝을 상상한 적도 없었다. 예측 불가. 한국 미스터리 사상 전무후무한 반전. 저도 책을 고를 때 보통 어려운 책이거나 머리 아픈 책, 생각해야 될 게 많은 책은 저는 잘 읽지 않아요. 요즘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타서 한강 작품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쓰고 있는 전자책 밀리의 서재에서는 아직 한강 작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왠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슬플 것 같아. 막 그런 책은 저는 좀 무거울 것 같아. 이런 주제들은 피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피하게 되는 장르가 주로 공포, 호러, 소설, 미스테리, 이런 장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등장인물 소개를 할게요. 등장인물 소개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내용이 좀 많이 밝혀지게 돼요. 먼저 김준후. 이 책의 주인공으로 40대 중반의 교사이며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인 최다연과 불륜을 저지르는 유부남이다. 부인과는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최다연과는 불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최다연과 외도를 저지르던 날, 밤, 당직을 서던 날이에요. 네, 경비와 나밖에 없는 어느 날 교실에 최다연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잠깐 경비실에 들려서 온 후에 최다연이 그 천장에 있는 에어컨에 밧줄로 목을 매서, 그리고 목이나 이런 가슴 같은 데 칼에 찔린 채 살해당한 걸 목격을 하게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경비와 나 둘밖에 없었고 김준호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알몸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밝혀져도 이 순간에 119를 부르기도 경찰을 부르기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요. 근데 최다연은 누가 봐도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어떻게 봐도. 시신을 가지고 집에 오게 됩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 이 시신을 사문호수라는 호수 바닥에 던져버리면서 도대체 최다연은 누가 죽였을까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야기의 내용은 시종일관 최다연을 죽인 범인이 누굴까 라고 그 범인을 쫓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물론 실종 사건으로 시작이 됐는데, 아까 그 김준우가 강에다가 시신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강에 묻은 시신이 떠오르게 되면서 살인사건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강치수경이라는 형사가 있는데, 이 형사가 범인을 쫓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김준우는 호수에서 발견한 최다연의 시체를 발견한 경찰들이 수사하던 중에 혐의가 밝혀지게 되고, 그 전에 도망가기 위해
그 부분부터 하는 내용이다. 이야기는 이렇고요.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최다연은 이 책에 막 히로인 정도는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려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고요. 김준우, 아까 얘기했던 그 주인공 김준우의 불륜상대고요. 기초수급자이며 어머니는 사기죄로 수감된 후 자살하게 되고 할머니도 머지않아 돌아가시게 되면서 혼자 살고 있어요. 홍학을 좋아해서 홍학을 보러 네덜란드에 가고 싶다는 말을 김준우한테 여러 번 합니다. 이 책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 도움받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김준우한테도 이용당하기만 한 불쌍한 아이예요. 그리고 황건중은 아까 최다연이 죽었던 날 밤 학교에 있었던 경비예요. 당직 전담 경비로 70세쯤 돼 보이는데 최다연이 사망하는 날 당일에 김준우의 알리바이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형사가 찾아오면서 김준우가 범인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실제 김준우가 범인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준우한테 협박 쪽지를 남기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다른 조민환이라는 선생님이 나와요. 그 같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최다연의 살인범의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범인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 황건중 경비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김준우가 아닌 조미란 선생님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치수 경위는 되게 똑똑한 형사예요.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바뀐 최다연의 사건을 담당한 형사로 예리하게 하나하나 추리를 해가면서 결국엔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일조를 하는 역할입니다. 촉이 좋아서 그 사람이 찍은 사람은 거의 범인일 확률이 많대요. 최다연 살인사건에서도 김준우를 범인으로 생각하며 살인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게 됩니다. 송인숙은 사망한 최다연의 엄마예요. 사람들과 사이도 좋고 능력이 좋았대요. 근데 어느 날 함께 일하던 사람과 함께 크게 투자를 받게 되는데 그 주변의 동네 사람들한테도 투자로 돈을 받아내게 돼요. 근데 함께 일하던 사람이 그 돈을 갖고 튄 거죠. 그래서 그 송인숙이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교도소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돼요. 송인숙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은 송인숙이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최다연이라는 학생을 엄청 괴롭힙니다. 매일 찾아와서 협박하고 문자로도 협박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살고 있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그 돈이 있었으면 어떻게 기초수급자겠어요. 권영주, 김준우의 부인이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되는 사실인데 최다연과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김준우는 몰랐죠. 자기는 부인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지만 어린 아들인 준영 때문에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아요. 강박적으로 보일 만큼 청결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이며 그 모습을 김준우는 굉장히 경멸하고 치를 떨면서 싫어합니다. 근데 냉정하고 그래서 정이 없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심하게 혐오를 해요. 경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심하게 무시를 하는데 읽고 있는 사람도 진짜 약간 뭐라 그럴까 모욕감이 느낀다고 그래야 되나? 그럴 정도인데 근데 이게 왜 싫어하는지 설득력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까? 그냥 우리나라 옛날 전래동화에 있는 것 같은 약간 평면적인 캐릭터 있잖아요. 왕비는 나쁜 사람이고 공주는 좋은 사람이고 이 주인공이 그래요. 뭔가 심리 묘사도 많이 들어갔고 생각도 많긴 하는데 이 행동이 그렇게 막 뭔가 두서가 있고 공감을 준다거나 사이코패스라서 공감이 안 되나? 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설득력이 없어서 되게 좀 내용이 겉도는 느낌? 아니면은
다른 거 보고 내가 이 이야기를 정말 제대로 잘 알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고 번역해가지고 보는 것 같은 그런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인공도 그렇게 심리 묘사가 특출나고 충격적이다 라고는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무튼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권현주란 캐릭터도 그래요. 도대체 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차가운 반응만 돌아오고 끝에서는 마지막까지 이용당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 결국 잡히잖아요. 뭔가 만약에 살인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범인이 안 잡혔으니 뭐 시체 유기라든지 미성년자 강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합의하에 된 그런 경험이긴 하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신을 배신했어도 변호사까지 붙여주며 지극정성으로 보필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는 해요. 정은성, 최다연의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때 굉장히 친하게 지내온 친구인데 최다연의 엄마가 사기 때문에 이 사기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이 정은성 가족이거든요. 아빠가 여기에 돈을 어마무시하게 투자했다가 자기만 투자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지인, 친구, 친척들도 거기에 다 휘말리게 만들어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도 피해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가해자가 되는 느낌의 양심의 가책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엄마가 홀어머니가 아까 그 조미란 선생님이요? 혼자서 키웁니다. 되게 힘들게.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단칸방에 살면서 이 아들 하나를 잘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키우게 돼요. 얘가 중간에 용의자로 신문을 받게 되는 게 있는데 얘가 그동안 최다연을 엄청 괴롭혀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툭하면 돈 뜯어내고 발로 차고 때리고 폭력 쓰고. 근데 이 최다연은 그냥 계속 맞기만 했대요. 받아들이기만 했대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최다연이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너의 화가 풀어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 남자애가 돌아가신 아빠가 밀리터리 덕후였대요. 그래서 이 칼이 있어요. 칼을 아빠가 주신 유품 같은 거죠. 칼을 툭 던지면서 그럼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 있는데 진짜 최다연 너무 불쌍하고 짠하고 어떻게 보면 이 정은성 얘네 가족도 최대 피해자이긴 한데 저는 최다연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최다연이 진짜 죽은 채 발견된 거죠. 조미란 정은성의 어머니이자 최다연 어머니 송인숙이 가담한 사기 사건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남편이 최다연 어머니 송인숙이 가담한 사기 사건으로 자살하게 되자 홀로 힘겹게 지극정성으로 외아들을 키우고 그러던 어느 날 최다연이 실종되던 날, 처음에 실종 사건이었거든요. 실종되던 날 밤에 나간 아들을 보고서 살인사건의 흉기로 그 호수 바닥에 칼도 있었어요. 아까 그 시인은 에어컨 위에 모기 졸라 죽인 거지만 칼로 이렇게 목도 찔리고 가슴도 찔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칼이 그 정은성 아빠, 정은성이 최다한테 던졌던 그 칼이었거든요. 그 흉기가 칼인 걸 보고 이건 100% 정은성이 죽인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치주할 때 정은성은 집에서 그날 밤에 나간 적이 없다. 내가 봤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러던 와중에 황건중이 협박 쪽지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 김준우한테. 김준우는 그 쪽지를 받고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다 버렸어요. 근데 이 쪽지를 조미란이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쪽지를 보고서 자기 아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증거가 뭔지, 증거가 밝혀질까봐 너무 불안해서 그 사문호수에서 11시에 사문호수에 봐라고 쪽지 적혀있단 말이죠. 사문호수에서
황건중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황건중이 죽인 사건도 김준우가 범인일 것이다 라고 의심을 했지만 결국엔 강치수경이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다 밝혀내요. 그래서 이 조미라는 살인자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최다연 엄마 때문에 아빠도 자살하고 엄마는 살인자가 되고 한 집안이 그냥 풍비박살 나버린 거예요. 그 엄마가 뭐 고등학교 교사고 교무부장이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중상층? 언더는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일 텐데. 하지만 그래도 책을 읽다 보면은 최다연이 가장 불쌍했다. 여기서 안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최다연은 김준우를 정말 사랑해요. 어느 날부턴가 부인하고 이혼하라고 막 하고 네덜란드에 같이 가자고. 네덜란드엔 홍학이 있는데 얘가 홍학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홍학을 만질 수도 있대. 네덜란드에 함께 가자 막 이렇게 조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최다연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 최다연 핸드폰에서 권영주, 김준우의 부인하고 통화한 내역이 그 죽기 전날 그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강치수가 권영주도 수사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권영주한테 최다연이 찾아왔던 적이 있었던 거죠. 선생님하고 헤어지라고, 선생님은 나랑 같이 살 거라고. 얘가 착한 애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거의 매달린 거죠. 자기한테는 이 김준우 선생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김준우 선생님이 아니면 안 돼. 굉장히 간절했어요. 왜냐면 엄마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 살고 기초수급자에다가 막막하잖아요.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쁜 애이긴 하지만 김준우가 나쁜 거죠. 이런 애를 꼬드겼으니 결론적으로 읽다 보면 이 김준우는 최다연을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최다연을 권영주를 싫어하는 건 맞는데 이혼을 할 거야. 근데 그거는 최다연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최다연이랑 만나기 전에도 이 권영주랑 이혼을 할 생각이 없고 이혼하더라도 최다연하고 함께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애가 어리고 젊고 그러니까 그게 좋았던 거예요. 젊고 어린 몸이 좋았던 거고 학교에서 미성년자인 학생과 사랑을 나누는 약간 스릴 있고 그런 배덕감? 이런 게 그냥 좋았던 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았던 거예요. 김준우가 생각하는 미래의 최다연은 애초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이기적인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야기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야기의 반전은 끝에 가면은 모든 반전이 밝혀지게 돼 있어요. 일단 최다연은 그 사망한 날에 사망을 하지 않았었어요. 최다연의 사인이 밝혀지는데 익사라고 나오거든요. 칼에 찔려서 죽은 것도 아니고 과다출혈 이것도 아니고 익사라고 하면 물속에서 사문 옷을 버렸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추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인공 김주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젊은 의학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 폐나 심장에 물이 차긴 하는데 플랑크톤이 발견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호수에 있는, 만약에 호수에서 죽었으면은 뭐 플랑크톤이나 이런 잡생물들이 있었을 텐데 발견되지 않았다는 건 수돗물에 있었기 때문에, 수돗물은 뭐 그런 불순물 처리가 된 물이기 때문에 미세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김준우는 바로 호수에다 버린 건 아니었어요. 한 며칠 동안은 자기 집 그 욕조에다가 최다연을 숨겨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종날 그 사문호수의 CCTV를 아무리 뒤져봐도 김준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시간의 알리바이가 생기도록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날에 버린 게 아니라 마치 그날에 버린 것처럼. 근데 문제는 최다연이 욕조에 있었을 때 살아있었다는 거죠. 제때 병원에 갔으면 살아났을 수도 있었던 거고, 어쩌면은 이제
얘가 살인범까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제명의 살인은 없었어요. 이 최다연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강간? 얘 약간 나이가 아슬아슬하게 갈리긴 하는데 몇 살 이하는 합의된 관계도 그 강간 이런 걸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초등학생 그 호텔방에 데려가서 강간했는데 합의라고 그런 판결이 나서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던 걸 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판결이죠. 얘 심지어 최다연은 극 중에 고등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으로 나오는데 극 중에 그 김준우를 변호하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최다연이 한 살만 더 먹었어도 합의로 갈 수 있었는데 몇 살 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강간 혐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시체를 유기했으니까 시체 유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될 거고 그래서 형을 살게 되는데 최다연은 남자였어요. 결론은 최다연은 자살이었어요. 김준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에 김준우가 범인으로 보이도록 타살을 위장해서 자살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몸에 칼을 꽂고 아니면은 뭐 에어컨 위에 목을 매단다는 게 사람 힘으로는 분명 아래에 다리가 없었다. 근데 사람이 자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냐. 안에 뭐 의자 같은 받침대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사람의 남자의 힘은 뭐 여자랑 힘이 다르기 때문에 체급으로 할 수 있다 하면서 최다연이 남자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의학적인 거라든지 사건적인 건 잘 모르겠어가지고 생략할게요. 결론은 그 자살이 남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최다연이 홍학을 보러 가고 싶다고 네덜란드에 가자는 말을 자주 해요. 그리고 홍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홍학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홍학이 암컷이 새끼를 낳으면 다른 수컷이 와서 암컷을 내쫓고 수컷 둘이서 아기를 키운대요. 새끼를. 그래서 실제로 이 최다연이 권영주를 불러내가지고 전화해서 나 지금 선생님이랑 사귀고 있다. 빨리 이혼해달라. 그리고 애기는 우리가 잘 키우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아주 당돌한 꼬마야. 아주 희대의 쌍놈인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홍학을 만나러 네덜란드에 가자고 하는데 네덜란드가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래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가고 싶다고 했고 근데 사실 준우는 동성애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권영주랑 헤어지더라도 애초부터 최다연하고 함께 그 미래를 살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냥 젊은 그런 게 좋았던 거죠. 어리고 젊은 그런 게.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체면이나 이런 걸 엄청 챙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비춰봤을 때 이 동성애자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 싫단 말이에요. 주의 선택지에 최다연은 없었던 거죠. 비슷하게.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남자라고 밝혀지는 게 뭐 굉장한 반전이다 뭐 이런 류의 소설인데 제가 반전을 얘기해버렸네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읽었던 소설 중에서 제가 읽는 책은 주로 호러, 미스테리, 추리 이런 소설인데 그것도 약간 그런 것들이 버무려진 짬뽕된 소설이었는데 월요일이 없는 소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어느 날 뭐 엄마한테서 죽은 엄마한테서 전화를 받고 과거로 타임슬립 해가지고 뭐 어떤 여자의 목이 잘리는 연쇄살인이 일어났는데 그 연쇄살인을 막고 뭐 사이비 종교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막 되게 복합 장르가 뒤섞인 그런 소설이었는데 엄청 재미있게 읽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주인공이 남자였다. 이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반전은 아닌 게 책 제목에 대놓고 홍보 문구에 키어 소설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책 겉표지의 주인공도 여자애가 아니라 남자 소년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년인데 구두, 빨간색 구두와 같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 전체성,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던가 퀴어 영화다 뭐 이런 걸 홍보해서 예측은 할 수 있긴 한데 잘못 선전한 것 같아. 좀 이렇게 반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아무튼 그리고 책 중에서 그 다현? 최다현이란 이름이 중성적인 이름 어쩌고저쩌고 우리한테 고정관념을 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도 다현이란 이름은 여자 이름 아닌가요? 남자가 쓴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각난 소설이 있었어요. 벚꽃 지는 밤에 날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하리? 이름이 길죠. 일본 소설인데 하늘색 표지에 무슨 사람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소설인데 일단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도 뭐 사이비 종교에 들어가가지고 도망 어떻게 뭐 비밀을 파헤치고 이런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엄청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읽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거의 막 10년도 넘었어. 뭐 거의 막 한 20년은 안 됐겠지만 엄청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이라 사실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치만 이게 반전인 게 뭐냐면 저도 모르게 이 주인공은 당연히 거기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성별이 반전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였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다 나이에 대한 언급도 없고 해서 그냥 당연히 뭐 젊은 사람, 중년 많아봤자 약간 젊은 남녀가 주인공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것도 약간 고정관념을 느끼게 해줬던 소설이었고 그래서 이번 소설은 재밌었습니다. 재미있긴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었죠? 개연성이 없는 주인공의 성격과 이해되지 않은 그냥 주인공은 사이코패스다 라는 건 알겠는데 뭔가 설득력이 없어서 왜 그냥 무턱대고 증오를 하는데 왜 증오를 하고 사이코패스인 건 알겠는데 뭔가 그냥 되게 평면적인 사이코패스다 동화책에 나온 1차원적인 악역 같은 느낌이어서 뭔가 조금 짜쳤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런데 고급스러운 어휘가 없을까요? 내용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그런 어휘? 이 문장이 조금 아쉬웠던 소설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좀 재밌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재밌으니까 추천합니다. 그럼 안녕.